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기 구조주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모든 의미를 만드는 것까지 했었고요. 이 의미를 만든 것을 인제사 그 지식의 영역인 언어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한 거죠.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한껏 논리를 쌓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언어의 세계, 즉 상징계에서 그 역할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분법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현실과 상상,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이분법은 늘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때로는 이제 하나를 이해하고 하나에 푹 빠지다 보면 다른 하나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찰이란 이름으로 매번 돌아갔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연결하는 그 고리를 이제 지난주에 러셀, 아인슈타인, 후설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뭔가 심증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힘들었다면 이론적으로도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언어의 세계에서, 상징계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후기 구조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조주의는 가끔 제가 이번 학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조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먼저. 그래서 프랑스 68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68 혁명은 어떤 그 우리가 그 지도자라고 믿었던 사람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드골이고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의 전범이라든지 전후 세대에서도 이제 정치 세력들이 크게 이제 나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학에서도 뭔가 하나의 사상이 굳어져 버리면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과 그 사상이나 철학을 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다음은 과학계에서도 큰 논문이라든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학설이라든지 학파가 형성돼서 그 학파가 엄청나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학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사회 문제라든지 전쟁의 문제, 인간의 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이제 염증을 느끼고 이제 구조주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조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학기 전 학기를 걸쳐서 우리가 그 기반 위에서 계속 얘기를 나눈 것은 현상학이라고 했죠. 현상과학이라는 거죠. 현상과학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뭔가 그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존재가 확인되는 것.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라고 해서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존재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치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를 가져와서 가치를 나누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가치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도 우리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써야지, 소통을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단편적인 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돈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돈을 주면서
거래를 함으로써 의미가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언어죠. 언어는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중국어를 보세요. 중국어.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중국의 한자가 대만이 아니죠. 만주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만주 지역에 중심을 두는 문명이 그 한자를 공유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좀 한국적인 시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는데 그게 한민족도 있고 중국 민족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한자를 계속 쓰고 또 인구가 많으니까 한자는 이제 중국의 언어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사실은 한민족과 그쪽의 한민족과 우리 한민족이 함께 쓰던 언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설이고 또 하다 보면 우리 민족이 최초다. 이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다.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어떨 때는 궁생 맞을 수 있잖아요. 한데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걸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자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자를 보면 거기에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 있죠. 예를 들면 물 이러면은 물이라는 걸 보면 물이 흐르는 것 같이 그 글자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상황. 그러면 그 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는 물을 처리한다, 물을 마시다, 물을 가지고 몸을 씻다, 물로 청소하다 이런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나 영어와 같이 라틴어와 같이 알파벳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글자 속에는 의미가 담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글을 쓰다 보면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맥락이 있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로는 맥락을 콘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컨텍스트라고 해서 CON이죠. CON은 합쳐진다는 단어고 뒤에 있는 텍스트는 글자잖아요. 그죠? 글자가 합쳐졌을 때 컨텍스트로 맥락이 이해된다. 이런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거 봐도 언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어를 알 때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단어가 합쳐졌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 단어 하나를 딱 보여주면 중국어 같이 딱 보여주면 그거는 그 글자 속에 의미가 담겨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가 이제 중국어도 포함해서 그 주위에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것과요, 저 뒤에 앉아 계신 건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앞에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은 늘 옆에 좀 앉으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앉는 분 뒤에 앉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강사와 거리를 좁히는 데서 의미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한번 제가 초콜릿 같은 거 가져와서 이게 나눠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앉아서 이렇게 표정을 지어주는 게 상당히 힘이 되거든요. 여기 앞에하고 저기 앞에 좀 다르죠. 그죠? 약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거기 앉으시면은. 저 뒤에 앉으면 마음이 너무 안정되기 때문에 이제 딴 일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언어도 비슷하죠. 이 단어를 거기에 쓰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한국말 중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썼을 때는 대단하다가 어떤 맥락에 쓰면 밑도 끝도 없다, 뭐 아재 개그 같다 이렇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 대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박은 거의 모든 곳에 쓰이죠. 아니면 소름 같은 거요. 그래서 그 대박이라는 단어를 어떤 문장 안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 갑자기 쓰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졸업을 하셔서 혹은 지금이라도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바뀌듯이 여러분의 의미가 바뀐다고 주장하는 게
후기 구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후기 구조주의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후기 구조주의라고 앞에다가 후기라는 걸 붙이는 것으로부터 봐서 구조주의가 없었으면 후기 구조주의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요. 다음에 모더니즘하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 수업이 아니고 이것은 인문학과 과학을 전문가하는 입장에서 후기 구조주의라는 것은 누가 했고 뭐 이런 사조가 있고 누가 이런 게 있고 어떤 책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 공학인과 과학자와 그 다음에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같은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요. 나는 후기 구조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이 기회가 아니면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다시는 이해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뭐 그냥 이것이 나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새겨두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갑자기 이제 믿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시스템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어서 판단을 하면은 누군가가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집단 지성, 집단 지식, 집단 지능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구조주의라는 것이요. 그러면 구조주의는 뭘 믿는 거라고요?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한번 여러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세요? 언어 시스템, 경제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죠? 법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스템은 특징이 뭔가요? 한국말로는 체계라고 하거든요. 체는 뭔가요? 몸이잖아요, 몸. 우리 몸과 같이 하나가 된 거죠. 축구 시스템의 한 팀의 체계는 한 몸과 같이 그 팀이 움직이는 거죠. 제가 그때 리오넬 메시와 차비라든지 이니에스타와 같은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한 몸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전성시대 바르셀로나 축구팀.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메시가 잘하네 라는 것도 느껴지지만, 그 바르셀로나의 팀이 마치 한 몸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한 몸과 같이요. 그런 걸 우리는 체계라고 하는 거죠. 몸체, 뒤에 개는 뭐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 교육 체계는 뭐냐? 교육 시스템이 뭐냐? 한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수업에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수업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맞다면, 이 수업이 한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뭐로 한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독특한 구조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구조는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 그럼 구조는 현상학적으로 설명해서 이 구조가 기능을 하면 이제 구조가 그 순간만큼은 쫙 떠오르는 거죠. 뭔가 여러분,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레포트를 내고 아니면 시험을 내서 답안지를 쓰면 그 순간에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수업의 교육 시스템의 구조가 하나 이런 구조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느끼게 되고 그 순간만큼은 그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구조의 다른 우리가 보이는 확인한 구조 다음에는 또 다른 구조가 있고, 또 다른 구조 뒤에는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구조 뒤에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는 거의 무한대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노예마가 연결되어 있듯이, 의식 구조 속에서 노예마가 연결되어 있듯이 말 속에도 이런 구조 속에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 가능한 어떤 특정한 분야의 구조만 우리는 확인 가능한 거죠. 이 확인 가능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작동하는구나. 의미가 전달되는 거라고 알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구조라고 하고, 이 구조를 어떤 사람은 무의식이다, 어떤 사람은 인과다, 어떤 사람은 원인과 결과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우리가 가진 구조를 권력으로 믿는다면 뭐죠? 니네가 백날 해봐라. 앞에 서서 뭔가 법칙을 정하고 그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A 플러스, 법칙을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B 마이너스 혹은 D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수업에 작동을 해버리면 이 수업에 작동되는 구조는 뭐죠?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수업에서 뭔가를 해봤는데 뭔가 이거는 이 강사가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틀림없이 무의식 구조가 있을 거다, 무의식 구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의식 구조가 우리의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작동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는 뭐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노에마에서 의미 덩어리들이 연결되는 것, 지향돼 가는 것들 연결 딱딱딱 점이 찍힌 건 뭐라고 그랬죠? 인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과를 만들어내는 건 이성,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후설에 의하면은. 그런데 우리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쪽 부분에 어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면요. 근데 또 다른 말을 하면 이쪽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누군가 미소를 띠고 염화 미소처럼 어떤 말을 했더니 저쪽에서 고개를 유난히 쭉 빼고 동의하는 듯이 관심을 보인다,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의미가 맥락 속에서 얘기가 되면 누군가는 관심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소중한 게 있고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전달시키고 싶으면은 그 구조를 다시 방문해서 그 구조를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구조가 기능한다, 작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작동하면 구조가 요만큼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잘해요. 이번 학기에 어떤 걸 썼더니 학생들이 너무 막 열심히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고개도 많이 끄덕이고 미소도 많이 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그것을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맷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어떤 독특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죠? 손흥민처럼 손흥민을 가지고 뭔가를 패스를 했더니 딱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손흥민은 착각짓잖아요. 이게 뭐냐? 그 프레임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것. 내가 손흥민을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손흥민은 뭐냐? 이런 작전으로 이런 패스를 이런 각도에서 하니까 이제 골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구조가 드러났고 그 구조를 나는 프레임에 남기겠다라는 거죠. 착각,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세리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어떤 다른 상황이 생겼어요. 다른 상황이 생겼는데 그 교수는, 나이 든 교수는 60대 교수죠. 저와 같은 60대 교수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되게 60대 교수들은요, 저와 같이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는, 그게 60대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겠죠, 뭐 당연히. 한데 그게 잘 통한다 알면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그 부분을 기억했다가 쓰잖아요. 그럼 뭐 프레임이 되는 거죠. 구조가 프레임이 돼. 구조가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에 구조주의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과학계든 공학계든 뭐 철학계든 이게 지배하면 사람들이 구조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시스템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성만을 이용해서 이성적인 지도자를 뽑는 거에서 우리는 뭘 뽑죠? 시스템을 뽑는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시스템을 뽑고, 경제적으로도 기업이라는 시스템한테 내가 투자하고, 교육도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조주의가 팽창을 하는데, 구조주의는 10년을 못 갑니다. 구조주의가 뭐라고요? 어떤 독특한 구조가 작동하면 그것을 딱 잡아다가 그것을 프레임어하고 원칙과 원리를 그 구조로부터 세워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계속 쓰는 것을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작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구조주의가 작동을 잘 하다가 구조주의가 다시 인간을 통제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독특한 체계를 만들어서 구조를 가지고 함이니까 정치도 쓰고 경제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 독재자만큼은 아니지만 또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감옥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부코와 같이 감옥, 파노티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만들어져서 작동을 처음에 해서 야, 이거 기발한데? 사람을 통제하기엔 참 좋은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것이 어디와 같냐면 동물농장과가 되고 1984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독재자하고 못지않게 통제를 하네라고 알게 되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고요? 후기 구조주의가 나옵니다. 후기 구조주의는 뭐 대표적인 학자는 뭐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다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구조주의가 원래 없었는데 나는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후기 구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데 후기 구조주의의 특징은요, 해체라는 겁니다. 해체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군대가 갔다 오면 소총을 분해한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조립하면 원래 소총으로 돌아가죠. 이건 해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해와 조립이라고 하는 거죠. 분해와 조립해서 다시 총이 만들어지면 저는 이제 M16, M16 세대고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은 뭘 쓰나요, 소총? K1? K2? 예. 장교들은 K1 쓰죠, 그죠? 어쨌든 K2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분해를 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조립하면 M16이나 K2 소총이 다른 소총으로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이것은 뭐죠? 구조주의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재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재료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시멘트를 깨끗한 걸 다시 써가지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들어간 조립이나 구조나 그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가 조립했다가 분해했다가 조립했다. 이것을 우리는 구조주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후기 구조주의는 이것이 아니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와 분해가 어떻게 다르냐? 영어부터 다르죠. 제가 저기 써놨듯이 분해는 디셈블리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그죠? 하나의 그 요소, 구성 요소로 다 나눈 다음에 이것을 원래의 구성 요소, 구성 원리로 조립하는 건데 해체는 분해는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뭐에 관심이 있느냐? 디컨스트럭션. 이것을 빌딩을 만드는 그 원리. 우리 이 수업의 용어로 쓰면 뭐죠? 기하학이죠. 기하학을 다른 걸 쓰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소총을 분해한 다음에 M16을 제가 이제 그 오래된 사람들이 군대 갔을 때 M16을 분해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니까 K2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면 이것을 해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해한 다음에 다시 세웠더니 그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주택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파트란 이름이 무색한 그런 어떤 연립주택의 독특한 현대 빌딩이 됐다. 이것은 해체해서 해체주의자들이 후기 구조주의로 빌딩을 세운 거죠.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이 수업에서 올해 이런 방식을 제가 썼잖아요. 그러면 다음 방식에는 학생 수도 좀 줄이고 레포트 방식도 다르게 하고 학점 방식도 약간씩 다르게 해서 하되 비슷한 원리로 수업의 원리로 진행하면 나는 후기 구조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구조주의자인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이 수업에서 소통하는 방식이나 질식을 토론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바꿔서 원리와 원칙을 아예 바꿔버리면 이것을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는 데리다. 여러분도 데리다 이름 들어보셨죠? 데리다는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해체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해체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분해한 적은 있으세요? 분해한 적? 만약에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고 깨끗하게 몸을 한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으면 분해와 조립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욕탕을 갔다 나왔는데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디어가 갑자기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죠? 아르키메데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가서 자기를 어떻게 한 거죠? 해체를 한 거잖아요. 때만 벗기고 깨끗하게 하고 샤워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그죠? 아니면 다른 옷을 입는다든지 가져간 다른 속옷을 입는다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구조주의적인 목욕을 한 것이고 아르키메데스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빨아벗고 막 튀어나왔잖아요. 유레카인 거죠. 유레카. 이건 뭐예요? 해체주의를 한 거죠. 자신의 기하학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수업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도자 몇 명 바꾸고, 그죠? 교육개혁하고, 대학 입시 바꾸고, 대학 입시 제도를 수능에서 면접으로 갔다가, 면접에서 수능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교육이 바뀌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시험을 강화하고, 킬러 문항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교육 시스템이 바뀔까요? 이것은 구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 내에서 이것도 가져오고 이걸 빼고 교육부 장관 바꾸고 교육부 차관 교체하고 이런 정도로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그 나물의 그 꽃이라는 거죠. 그거가 아니라 원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뭐가 드러나죠? 구조가 새롭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구조가 새롭게 드러나면 구조를 잘 활용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구조를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무리 이게 좋고 이 구조를 내가 기억해서 다시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없앰으로써 그 다음 구조가 생기는 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죠. 해체를 끊임없이 자기를 해체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은 병원에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의사를 먼저 만나죠. 그죠? 의사를 만나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간암에 대해서 이제 뭐 피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를 컴퓨터로 보고 그 의사는 막 이제 클릭한 숫자를 클릭하죠. 그리고 수치가 떨어졌네요.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런 처방을 가지고 항암을 받고 가시죠. 이렇게 하죠.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3분 정도요. 이건 뭐죠? 그런 구조가 작동을 하는 거죠. 제가 의사에 대해서 뭐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저희 어머니가 경험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는 철저하게 구조주의자죠. 그것을 벗어나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은 환자들이 오고 또 의사도 힘들고요. 또 많은 환자를 보셔야 되니까 당연히 맞지만 그 원리와 원칙으로 보면 그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코드가 있고 그 코드를 벗어나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암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항암하러 가시면 항암 이제 약물을 투입할 때 누구를 만나죠? 그 다음에요. 후기 구조주의자를 만납니다. 누구죠? 간호사를 만납니다. 간호사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세요,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 당신을 진단하겠다. 나는 당신의 병을 고치겠다라는 의사가 구조주의라면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하죠? 어머님 오늘 어떠세요라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언어, 단어, 문장에 대해서 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고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어떤 것 속에서요? 맥락 속에서 하는 거죠. 맥락 속에서. 그래서 이 후기 구조주의자인 간호사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환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컨텍스트죠. 그리고 그 단어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죠? 그 지식을 얘기하고 또 다른 환자가 경험했던 경험을 저희 어머니한테 말을 해주고 또 어머님은 또 자기가 겪었던 그 말을 하고 간호사한테
그런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항암을 하고 오시면 의사 얘기를 할까요? 간호사 얘기를 할까요? 그냥 앉아있는 제 집사람이나 그다음에 저한테도 계속해서 그 간호사 얘기만 하십니다. 간호사가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리고 이렇대더라 이렇대더라. 그럼 병원에서 아까 제가 다시 말한 거예요. 구조주의자인 의사는 병을 치료하고 후기구조주의자인 간호사는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큰 구조 속에서, 제도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게 되고 그 자격증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이 작동하기를 바라는 게 되는 거죠.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전문가요. 하지만 자격증이 없고 그 상황에 자기를 온전히 노출시켜서 그 말을 통해서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여러분은 후기 구조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해체와 구성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이 후기 구조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우리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경제 시스템의 언어와 기호,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vehicle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레는 뭐죠? 돈이지 않습니까? 돈. 그러면 이 돈의 이 기호가 가지는 코드는 뭐죠? 코드. 이 코드가 있으면 작동을 하고요. 이 작동을 하면 비로소 구조가 드러나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은 돈이 있다라는 거죠. 돈의 코드는 뭔가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중, 바이너리, 이진법을 써서 한번 생각해 보죠. 코드는 뭘까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죠. 그러니까 0, 1이죠, 그죠? 근데 물론 뭐 여기에 다르게 안 가짐이 있지만 돈을 안 가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못 가짐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작동은 뭘까요? 이 경제 시스템이 돈을 가지고 작동하는 거예요. 구매죠, 그죠? 구매. 이 현대 사회를 소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사면 그것이 작동을 하고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내가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경제 시스템에서 사는 행위, 사는 작동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경제 시스템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낸다면 만약에 이건 엄청난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동을 하는 기본 룰 같은 게 있죠. 룰은 뭘까요? 경제 시스템에서 돈으로 구매를 하는 그 거래가 작동을 하고 작동을 하지 않는 것.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코드가 있을 때, 코드를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구매를 하는 이것은 뭔가요? 기본 룰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트를 하나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다른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작동을 만약에 하면, 아까 제가 구조주의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내 물건이 팔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상황에서 한국에서 팔리는구나. 그런데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도 팔리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구조가
통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중동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통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주의자는 그럼 다른 구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통하는데 어떤 구조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 보죠. 교육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 시스템의 기호는 뭔가요?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지금요. 의미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것들요. 학점과 학위인 거죠. 지금은요.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학위 때문에 꼭 공부하나요? 여러분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언어, 교육의 언어와 기호는 학점과 학위를 벗어나서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라고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는 뭘까요? 코드. 학점과 학위가 작동하는 건 뭐죠? 교육이 작동하는 거. 그죠? 가르치고 배우고 수업이 일어나고 연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작동한다. 교육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코드는 뭘까요? 코드. 학점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 돈을 가지는 것. 그럼 학점을 가지는 이게 뭐죠?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학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코드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서 잠시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기본 룰이라는 게 있죠. 기본 룰도 뭐 이것은 뭐로 할까요? 지식의 진보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경제 시스템이 있고 교육 시스템 두 개를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경제 시스템의 기호는 돈이고 교육 시스템의 기호는 학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뭔가 강력한 구조가 하나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육 시스템에서 학위 말고 작동하는 다른 기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니스트가 굉장히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 가장 선제 조건은 뭐냐면 국가 지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많은 것 중에 여러분의 판단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여러분이 등록금을 받지 않고 혹은 등록금 외에 돈도 받아가면서 하는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장학금은 뭐죠?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교육 시스템에서 돈이라는 기호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 간의 기호가 달라졌을 때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것들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원을 가더라도 막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이제 차비, 버스 회수권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학생들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으로부터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인건비를 받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었죠.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제가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하면은 교수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동거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그 체계 간에는 시스템 간에는 기호가 혼용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저거 얘기한 것 같이 시스템에는 경제 시스템도 있고 교육 시스템도 있고요. 법 시스템도 있죠. 근데 법을 어긴 사람은 법도 코드가 있고 기호가 있잖아요. 그죠? 처벌 이런 법의 기호가 있잖아요. 근데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는 것이 법의 당연한 수순으로 보는데 법을 어긴 사람도 돈을 내고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 내가 태어나니까 그런 보석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 대학에서는 아카데미아잖아요. 상아탑이잖아요. 지성이기 때문에 근본부터 차근차근 다 생각을 해야만 어떻게 되죠? 해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해체 없이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68년, 70년, 80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후기 구조주의라는 거죠. 지금요. 그 새로운 사조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지만, 이 후기 구조주의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기 구조주의를 이제 벗어났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살펴보면 그대로 있고, 살펴보면 그대로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미셸 푸코나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 벗어났나요? 여러분 뭐 철학 좀 한다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읽고, 그죠? 이렇게 내버리는 거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라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지잭, 요즘에 여러분이 만약에 좌파 지식인이면 지잭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죠? 왜 다 뭐 앞에 계신 분은 왜 소개하는 책마다 다 좌파 지식인이 쓴 책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파가 쓴 책을 여러분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게 우파가 쓴 책이 없어 이게 아니라 우파 사상가로서 책을 쓴 사람이 드문 거죠. 기껏해 하버머스,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철학자 하버머스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분 정도가 우파 철학자로 알려져 있죠. 하버머스 책을 읽으면, 여러분도 한번 읽을 기회가 있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급이 떨어지는, 뭐 제가 선입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좌파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후기 구조주의라는 그 속에서 우파 지식인도 있고 좌파 지식인도 있고, 그걸 또 구별하지 말자라고 이 수업 시간에 계속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 속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후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체를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벽돌 몇 개 바꾸고 시멘트 다시 바르고 페인트 칠 다시 한다라고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문제냐? 너무나 강력한 기호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뭐죠? 처음에 하나가 돈과 권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냐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교육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장학금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장학금에 쓰이는 돈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 경제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에 써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태어났더니 합법적인 그 체계 속에서, 법 체계 속에서 그것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조, 그죠? 내가 얘기한 것도 또 구조잖아요. 시스템의 구조잖아요. 그 구조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다지도 바꾸고 싶은 이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해체하지 않으면, 그죠? 이게 목욕탕에 가서 발가벗고 튀어나올 정도의 위대한 발견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바뀌지 않는 거죠. 기하학을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하학을 통해서 한 이유가 뭐였죠? 시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의미의 단위, 경험의 단위, 우리가 환원해서 돌아가야 되는, 성찰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 기본 단위로 늘 그 속으로 해체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원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손흥민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번 착각 찍어서 자기만의 구조를 엄청나게 쌓고 그 프레임 속에서 연습을 엄청 하는 손흥민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축구 선수가 이기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시스템 구조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저쪽에서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 한번 보죠. 법 시스템에도 돈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에도 법 시스템에도 작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 또 있을까요? 정치? 예술? 이 칸을 만약에 준다면 여러분 채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데 이것을 모두 지배하는 것은 돈이라는 시스템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후계구조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해체해서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기호는 저게 맞느냐? 돈, 토큰이죠, 그죠? 토큰, 블록체인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것은 뭐죠? 이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해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학점 없이 수업이 가능할까? 학위 없이 대학을 들어올까? 다음 법의 기호가 뭐죠? 처벌이잖아요, 처벌. 처벌 없이 법 시스템이 유지가 될까? 될까요? 그 다음에 정치는요, 예술은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작동하는 거죠, 코드가. 교육 코드는 뭘까요? 제가 여기다 남겨주세요. 자, 한 1분만 시간을 갖고 교육의 코드가 뭘까요? 교육 시스템의 코드.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학점 때문에 들었다라면 교육 시스템의 코드는 학점 그 자체죠. 예를 들면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면 경제의 기호도 돈이고 코드도 돈인 거죠. 돈을 가진. 그러면 교육의 코드는 뭐죠? 여러분이 교육의 코드, 이 교육 시스템의 코드는 뭘까요? 이해, 지식의 습득. 그죠? 여러분이 지금 적어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깨달음. 와, 깨달음. 예. 코드 깨달음. 예. 멋지네요. 이해, 코드. 안다, 모른다. 이걸 항상 이렇게 다시 한번요. 돈을 가진 사람만이 구매를 할 수 있죠. 가져야 구매하는 거죠. 그죠? 무엇에 의해서요? 가격이 작동해야. 그럼 교육도 동일하게 하죠. 여러분이 교육의 학점을 신청하는 코드는 뭔가요? 해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업이 작동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였죠? 여기 깨달음, 이해, 학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학점에 대한 갑자기 깨달음 같은 걸 얻기 위해서라든지 그럼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교육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는요. 이것은 뭘까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다르실 수 있다라는 얼마든지. 지식의 진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학점을 잘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왕 들어온 김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작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걸 들어두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진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큰 힘이 작동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발전.
그다음에 졸업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이런 게 다 맞고 여러분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맥락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테 제가 오늘 이 그 영어 교재를 제가 이미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이 영어 교재에 5장과 7장의 오늘과 목요일의 수업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책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해석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카푸토라는 시라큐스 대학의 철학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서관에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까 기회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그다음에 해석학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 예를 우리끼리라고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책은 1986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여기에 그 예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손바닥에다가 왕을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기억나는 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전인데 이 책에 1986년도에 쓴 책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예언을 한 듯이.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되나요? 여러분 만약 손바닥에다 왕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왕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것은 왕관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걸 손바닥에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왕이 되죠? 주위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해야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요. 실제로 왕이라 하더라도 왕 취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들 봐도요. 그런데 왕이라는 진정한 왕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니스트에서 대학원을 가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박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후기 구조주의의 박사는 뭐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박사라고 인정해 줄 때 박사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시스템에서도 큰 어떤 맥락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다시 재구성하고 싶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하나의 외침이죠. 그런데 그게 통하나요? 안 통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나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조박사 이렇게 불러주면 나는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 나가서 내 친구들이 나를 조박사로 부른다고 해서 어디 다른 대학에 가서 나 박사인데 이러면 믿어줘요? 안 믿어주잖아요. 왜요? 코드가 안 통하잖아요. 코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이 책을 지은 존 카푸토라는 교수와 이 존 카푸토가 가장 존경하는 자크 데리다라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이 사회가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있는 이 못난 교수를 이 사람은 엄청난 교수라고 인정해주면 딴 데 가더라도 엄청난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박사라고 인정해주는 무언가가 작동을 하고 코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박사가 되게끔 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은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기호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예를 들면요. 다음에 후기 언어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한다고요?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는
기호이기도 하잖아요. 영어로는 sign, S-I-G-N. 이것은 의미를 전달할 뿐이라는 거죠. 내가 왕자를 쓴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왕으로 볼 때, 나를 박사로 볼 때, 나를 유능한 실력 있는 교수로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독특한 기하학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를 박사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왕으로 만들고 유능한 사람을 만들고 노벨상을 만드는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믿고, 이 말은 뭐냐면 제 어머니가 암에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의사는 비록 믿지 않았지만, 그렇죠? 누구는 믿었죠? 간호사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죠? 그 의사의 예측처럼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 시간이 한 3년쯤 지났는데 누구를 더 기억하나요? 의사를 기억할까요? 이것보다는 저희 어머니한테 끊임없이 와서 계속 얘기를 나눠준 후기 구조주의자인 간호사를 믿는 거죠. 그런데 간호사가 힘이 있느냐, 의사가 힘이 있느냐라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 시스템과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 기호라는 언어라는 것이 후기 구조주의자나 여러분의 기하학으로 디지털 세대나 양자역학의 시대가 왔을 때 자격증 없이도, 박사학위 없이도, 학점이 없이도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사회를 여러분이 디자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이 예만 제가 하나 더 들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너무 이제 강한 분이에요. 그죠?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모든 걸 강압적으로 하고 지시하고 지적하고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뭐 자식이 한 5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꼭 장남이 아니라 좋아요. 이제 그 자식이 5명이 상의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얘기하자. 좀 자유를 달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걸 달라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오늘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식 5명이 생각하기에 좀 자유롭게 또 판단을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를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듣고 그거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날부터 자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제안했던 자식, 그죠? 앞에 나와서 용기를 내서 했던 그 자식은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는 걸 직접 봤잖아요. 그 눈빛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한 배경에는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방법론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지 않고 자유를 얻은 다른 자식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좋은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하고 뭔가 들으면 용돈을 준다든지 물건을 사준다든지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보살핌이 사라지니까 이 보살핌을 사라지게 한, 앞에 가서 용기를 내서 그 제안을 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원망하는 거예요. 형제 혹은 자매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아빠가 주든 용돈도 안 주고 선물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예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한 아버지의 이름이죠. 이것은 생물학적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권위나 권력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그 권력의 밑으로 들어가면,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이것을 거역하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하면은 그 혜택,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았던 혜택과 용돈과 여러 가지 따뜻한 보살핌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은 그거죠. 이제 프로이드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거세해 버릴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권력 속으로 들어가서 그 권력과 권위와 아버지의 이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통제를 받고 보살핌을 받을 거냐?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쏟고 있다. 그러니 이걸 믿어라. 이 사람을 믿으면 이것을 당신한테 강압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지 말고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만약에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뭔가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도 좋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이 공부한 결과가 누군가한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한테 밝혀주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A라는 어떤 체계를 믿지 말고 B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를 들게요. 다음에 A라는 것을 믿는 것이 당신의 순수한 노력을 자칫 해칠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자, 첫 번째 다시 얘기할 거예요. A라는 어떤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계가 잘못됐으니까 너가 직접 어떤 그 체계의 기호와 원리와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접근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요, 이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첫 번째를 우리는 계몽이라고 합니다. 계몽주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도자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우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자는 뭐죠? 계몽을 하는 것이지 계몽의 이름을 딴 지도자 바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해체를 하라는 거죠. 다른 구조로 바꾸라는 말이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칫 계몽주의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계몽주의라는 것이 15세기에 나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으로 그것을 얘기했겠어요. 예를 들면 칸트 같은 사람이잖아요. 칸트가 나를 믿어라 이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우리가 너무나 구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원래의 자신의 이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계몽주의죠, 그죠? 인라이트먼트, 이거 번쩍 깨는 거잖아요. 깨달음이죠. 그걸로 끝나야죠. 그런데 그것을 말고 이렇게 가라. 이 유니스트라는 대학은 틀려 있으니까 이게 중퇴를 하고 서울대학으로 가라. 이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럼 서울대학 가면 달라지나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들을 후기 구조주의들은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랭킹 속으로 여러분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했죠. 최소한 이 수업만큼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진실은 다 깨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에 하나하나 발을 딛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하학으로 돌아가고 수학으로 돌아가고 시간성으로 돌아가고 역사성, 시간성이 무한대로 있잖아요. 노예만 속에 시간성이 있잖아요. 시간이 아니라 시간성이 있고 그 중에 고르면 뭐죠? 역사성이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What is History 보면은 역사는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간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성을 택할 거냐라는 거죠. 어떤 기하학을 만들어낼 거냐. 이 선택의 의미가 역사성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하학이라는 거죠. 그 속으로 갈 때만이
사회가 조금씩 바뀔 뿐이지, 여러분이 백날 지도자를 바꾸고 아무리 좋은 주인으로 갈아타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혼다를 타다가 현대를 바꾸고 현대를 타고 기아를 바꾼다고 뭔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내가 외제차를 탔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뭔가 자동차를 새롭게 만드는 자동차의 개념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하학이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